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이신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하기에 적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세대로 매수해서 나중에 가격이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마진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완공이 되었을 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인근 신축 아파트와 가격대를 비교해 보았다가 지금 현재 매수 가격 그리고 분당 금액을 딱 고려했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지나가긴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차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공사가 요즘 하기 어려워지는 환경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사들도 많이 힘들고 이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격을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5년 뒤에 이제 공급 절벽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았었을 때 일전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서 금융위기가 막 전 세계적으로 돌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되긴 했었지만 그때 수많은 정비사업 현장들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아예 해제된 조합들도 있었었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 완공이 된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을 딱 담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격대를 가장 먼저 리딩이 나가는 현상들을 봤었었는데 지금도 이미 공급량이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뒤, 5년 뒤에는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관성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 환경이 어렵다라고 해서 당장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착공한 곳들은 결국 2, 3년 뒤에는 언젠간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2주 철거 들어갔던 곳들도 어떻게든 입주는 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가는 현장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축 아파트의 효소성이 앞으로 더 강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분양권도 그렇고 입주권들도 잘 주목해 보시면 좋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재값, 인건비, 금리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제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재개발한다라는 말만 돌아도 가격대가 다 올랐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플랜카드만 걸어놔도 가격대가 다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 규제도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라는 플랜카드 걸어놔봤자 사실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라고만 한다 해서 가격대가 다 올라가기보다는 옥석 가리기, 즉 사업성을 잘 따져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진 게 공사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과 2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였었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DH라든지 아크로라든지 서밋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조차도 평당 600이 채 안 됐었어요. 500만 원대로 이제 공사들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비가 기본 700만 원에서 800만 원대입니다. 이제 종전에 이미 평당 한 500에 시공사 선정을 해가지고 이미 시공사 선정돼 있는 조합조차도 어떻게든 조합에서는 못 올려준다. 시공사는 이 돈으로 공사 못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협의한 금액도 600선에서 이제 선정이 되고 있지. 신규 현장 같은 경우는 600대를 내걸으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업성이 있었던 현장인 거는 맞아요. 예전에는 사업성이 있었던 곳도 지금 공사비가 2배, 3배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막 진짜 몇 억씩 내지 않으면 사실 사업이 못 진행되는 그런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합원들당 분담금을 평균적으로 한 3억에서 4억 선을 많이들 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4억에서 5억 내는 현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담금 5억 나왔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5억 얘기가 나오면 막상 착공 시점에 공사비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조합원당 사업성이 진짜 안 나오는 데는 5, 6억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따져봤었을 때 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사업성이 안 나오는 뭐 중층 재건축이라 한다 하더라도 뭐 1인당 분담금 5억을 납부하고 그렇다 해도 인근 신축 아파트가 30억이 넘어가 40억이야. 그러면 그래도 우리 가치가 있다. 재건축하자라는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어딘가에 있는 재건축 단지인데 5억을 분담금을 내야 된대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김포 한강이라든지 네. 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5억대 33평형을 분양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건축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즉 지역에 따라서 옥석가리가 더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현재 정비사업이고 예전처럼 정비사업 한다,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말만 나오면 다 올라가던 시절은 끝났다. 지금 신당 9구역이 네. 유찰이 됐는데 거기가 제시했었던 공사비가 800만 원 중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800만 원 중반이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도 괜찮은 공사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유찰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뭐 구릉지의 공사 난이도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세대수입니다. 이게 세대수가 300여 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위치는 좋긴 하지만 문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규모의 경제가 안 서는 거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기본 관리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평당 공사비가 800만 원 중반이라 하더라도 전체 파이가 작다 보니까 이 입찰을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를 그러면 고려해 보면 우리가 좀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세대수가 막 3,000세대 대단지다. 4,000세대 대단지다. 그러면 시공사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금액에. 근데 세대수가 작은 단지들,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모여서는 2,000세대, 3,000세대일 수는 있어도 각각 개별 조합마다는 그냥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공사비가 진짜 1,000만 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찾아보다 보면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넘어가는 현장도 있거든요. 공통점들은 다들 소규모 현장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주택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현장들, 즉 위치가 좋은 데들 따져봐야 되고 이제 사업성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데들도 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안전마진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안전마진을 뭐 물론 우리가 전문가들처럼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안전마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자님께서 안전마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과 일반인들이 안전마진을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쉽게 계산해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약간 용어가 생소합니다.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서 더 가격이 올라간 거를 우리가 프리미엄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재개발에 있어서 프리미엄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재개발 빌라를 한 5억짜리 매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감정평가가 2억이 떴다. 그러면 내가 3억의 웃돈을 주고서 5억에 샀다라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계산이 되게 되고 313평이 신청할 때 5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이었으니까 분담금, 추가 분담금 3억을 납부하게 되는 게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종합했었을 때 총 매매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 그건 조합원 분양가도 나왔고 감정평가 금액도 나오고 프리미엄도 나오고 이런 데들은 총매가를 계산하면서 인근 신축 아파트랑 안전마진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안 가서 조합원 분양가도 모른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감정평가라는데 사업시행 인가도 아직 안 나서 감정평가 금액도 몰라도 내가 정확한 프리미엄도 모른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퉁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제 분담 금액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분담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1차 방정식이에요. 이제 X 값을 프리미엄 넣고 조합 운영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뭐 X 값도 모르고 Y 값도 모르는데 Z 값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업성에서 분담금을 얼마를 내는지는 통상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큰 걸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메인 평형대들, 또 예를 들어 빌라, 대지 뭐 8평에서 10평대가 가장 메이저 하니까 이런 거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분담금을 한 3억에서 4억 선. 근데 우리 지역은 사업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감안해 보면 그게 결국 총 매매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빌라를 한 6억에 매수한다. 근데 지금은 3억 분담 금액이 거의 없어요. 한 4억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 4억을 더한다라고 하면 총 매가가 10억이겠네. 근데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볼래. 지금 현재 사업성이 공사비가 더 올라간대. 라고 하다 보니까 나는 분담금 진짜 보수 5억을 감안할래. 실제 5억 드는 현장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총 매매 금액은 이제 11억이구나. 그러고서 인근 신축 아파트를 봤더니 인근 신축이 한 14억이야. 그러면 4억의 차이가 있구나.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공까지 한 8년이라는 시간이 든다라고 하면 이걸 감안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재개발 투자할 때 우리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기 쉽거나 혹은 뭔가 간과하기 쉽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챙겨야 될 그런 뭐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빌라 뭐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 이런 애들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건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5년 재당첨 금지도 있고 아무리 내가 입주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청산 대상자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도 이제 5년 재당첨 금지 제대로 못 받아가 이제 판정 못 받아서 청산되는 물건이라든가 최근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청산 대상자로 몇백 명이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5년 재당첨 금지에 이제 결격된 사람들 아니면 뭐 상가인데 너무 조그만 거 들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물딱지가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딱지를 하시면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매물이. 그쵸. 네. 그래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기거래지구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난 재개발은 전매가 안 돼요. 근데 전매 가능하다라고 매물이 나왔는데 시세보다 싸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분양 자격이 박탈된 사람인 물건들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래하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이게 뭐 자격이 박탈된 게 확정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사모사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잘못 거래하면 큰일 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사실상 사기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매도자가 이 돈을 갖다가 받은 돈을 갖다가 은닉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아무리 민사상 청구로 갖다가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사실 받아내는 거는 요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유의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도 또 이제 2023년도 6월 달에 다물권자 판결이 한번 또 났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그런 게 다물권자라는 말씀이죠. 네, 조합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압구정 3구역에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 네. 아니면 한남 3구역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는 게 그렇죠. 원칙인데 네.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인 다물권자, 1세대 다물권자를 구별했었어요. 1인 다물권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자님이 네, 혼자 여러 뭐 개. 3구역 내에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랑 그런데 이제 기자님이 뭐 동일 구역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채, 아내가 한 채, 우리 아들도 한 채 있는 경우는 달리 봤었던 게 이제 도시정비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혼을 한다든가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분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각자 독립된 분양 자격을 줄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종전의 하급심이라든가 법제처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거를 뭐 우리 극단적으로 뭐 자녀가 성인 돼서 분가하면 어차피 독립적인 분양 자격이 나오는데 꼭 분가를 해야지만 자격을 주느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유권 해석들이 나와서 그렇게 거래를 해왔었고 부동산 이제 조합에서도 다들 이제 분양 자격들을 줬었죠. 근데 이게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네.
이것도 주어설 리 인가 시점으로 봐가지고 1세대 다물권자도 입주권 하나다라는 판결이 내려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매수한 사람들은 졸지에 나는 입주권이 나온 줄 알았더니 현금 청산자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네. 정확하게 현금 청산이 아니라 입주권을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사실 그 말이 그 그렇죠. 말이죠. 예. 나는 내가 둘 독립적으로 중에 하나가 잡을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예. 그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사실 알려지지가 거의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기 아닌 사기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법원 판결 하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종전 해석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입주권이 나와요라고 거래를 했더니 안 나오면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요즘 이런 분양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유형도 금지 규정이라든지 여전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남의 재건축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아니고. 조합설리 인가로부터 조합원 지위가 금지되어 있고 재개발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지위양도 금지가 안 되는데 이 예외 조항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잘 따져보지 않고 매수하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잘 상의하고서 거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유망한가요? 좀 몇 군데만 찍어주십시오. 유망한 지역. 네. 좀 저평가된 곳들을 몇 군데 좀 추천드리자면 여전히 경기권에서는 광명뉴타운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예. 광명뉴타운도 예전에는 5, 6억씩 투자 금액 다 들어갔었던 지역들인데 지금 제일 저렴한 데는 광명 9구역은 여전히 한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초기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금이.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분당 금액은 한 3억 정도 또 납부해야 되겠죠. 현금 한 3억 선으로 이주비 이제 승계 받으면 그렇게 투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구역에 따라서도 여전히 광명도 지금 4억에서 5억 넘어가게 들어가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고려하면 지금 9구역이 지금 이주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주는 물론 철거도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대부분 다 빨라요. 광명 12구역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다 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급매물이 좀 많은 이유가 조합원이 너무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속도가 빨리 진행되게 되면 이제 매물들이 잠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급매물 사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따 보니까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나오고 또 사람들이 입주 폭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광명 뉴타운 다 합치면 거의 3만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어지간한 신도시급 물량이 되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광명 뉴타운 우리가 광명시에서도 철산동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광명동은 이미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3번 세대 신축 아파트 촌으로 변모하게 되면 가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해당 지역들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저평가된 곳들 얘기하면 여전히 이제 장인뉴타운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장위뉴타운. 장인뉴타운에서도 지금 2년 뒤 준공이 떨어질 장인 4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대가 그래도 8억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여전히 괜찮죠. 근데 여기서도 장인 15구역이라든가 14구역 같은 경우는 3억대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난 지역들을 저는 뭐 재개발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안전하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추천을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15구역 같은 경우는 장이 4구역이랑 같이 놓고 보면 역시 6호선 초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될 예정이고 뭐 세대수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차이 나는 거는 시간 차이만.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이제 조합설 인가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구역 안을 이제 변경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완공까지는 저는 객관적으로 한 10년은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10년이 억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아 나갈 때마다 가격대가 올라가는 게 또 재개발인 것도 있고 또 이 10년이 내가 입주하려고 하면 사실 숨 넘어갈 수 있지만 자녀한테 사주하기에는 괜찮을 수 있죠. 우리 자녀가 지금 뭐 한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할 때 10년 뒤면 이제 사회 초년생 돼가지고 직장 구할 때가 됐는데 솔직히 지금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놓고 보았을 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죠. 집이 없어서. 그쵸. 네. 주거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대기업 다녀도 이걸로 집을 매수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애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애들한테 막 신축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면 아무리 노원구라 해도
아무리 은평구라 해도 막 10몇 억씩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성북구에 한 3억으로 소액으로 일단 매수해 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완공이 됐을 때 가치가 될 만한 지역들을 매수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무조건 입주가 한다는 게 아니라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예전엔 다 5억 넘게 투자 금액이 들어갔던 곳이다 보니까 한 적어도 2억 정도는 금방 올라갈 거라고 저는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시세 차이 2억에서 3억 정도 보고 비과세로 팔고 이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세워봐라 라는 얘기들을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서울에서도 저렴한 지역들도 있고 조금 더 돈을 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부가현 2구역도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부가현 2구역이 현재 투자 금액이 한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가현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진짜 뭐 10몇 억씩 투자 금액 들어갔었던 것도 보면 정말 저평가가 돼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조합에 뭐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제 2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바로 맞은편이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도 있고 네. 그런 워낙 교통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랑 또 부가현 뉴타운이랑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항상 가격대가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노량진 뉴타운 투자하려고 하면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어가요. 네, 비싸죠. 거기. 그런 거를 보면 부가현도 이제 금방 쫓아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재개발 지역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목해 보면 지역들이 분명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했을 때. 뭐 단적으로 진짜 재개발 지역의 탑2를 보면 한남뉴타운이나 성수전략정비구역 얘기하는데 네. 한남뉴타운 가격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려고 해도 뭐 이제 20억 넘게 현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대가 항상 비슷했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남보다는 가격대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눌려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극복하고 투자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이런 부분들 극복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상급지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시세가 눌려 있는 금액에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 기회들은 다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소장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됐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하다못해 공부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 김재경 소장님 감사드립니다.